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행렬의 연산과 관련돼서 행렬의 연산이 어떻게 더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이는 거와 같이 우리 어떤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오른쪽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어떤 선형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연립방정식 부분을 이제 만약에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이 연립방정식을 이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붙인 행렬 또는 뭐 어규먼티드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뭐 기본행 연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 연립방정식을 체계적으로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형태로 많이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선형 연립방정식의 예를 가지고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우리의 연립방정식 하나 여기서 여러 개의 연립방정식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건데 방정식들을 여러 개를 같이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하나의 방정식에서 그 미지수 앞에 개수들, 이 개수들을 각각을 모아놓은 거, 여러 방정식에 대해서 이 개수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개수행렬,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은 뭐 A로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미지수는 열벡터, 하나의 열벡터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또 여기 어떤 이게 는 B가 되는 어떤 새로운 또 개수의 열벡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행렬의 곱셈을 이용을 하면은 여기 원래 기존의 선형 연립방정식 중에 하나의 방정식을 이제 바로 얻어낼 수가 있는데 같이 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개수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을 선택한 다음에 첫 번째 행을 선택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행 벡터와 이제 곱셈을 하는 거죠. 곱셈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B1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곱셈을 할 때 그 각각의 원소들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해주는 게 이제 행렬 곱셈이었었잖아요. 그걸 해보게 되면은 A11은 X1이랑 곱해지고 마찬가지로 A12는 X2랑 곱해지고 계속 쭉 곱해져서 A1N은 X 이제 M이랑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곱해지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 이제 약간 강의 자료에 오타가 있는데 이거는 XM이 아니라 XN이겠죠. 여기 보면 여기 XN까지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얘가 B1이라고 하는 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첫 번째 방정식 선형 연립 방정식에서 첫 번째 방정식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각각 다른 행에 대해서도 행렬 곱셈을 하면은 원래 있었던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결과를 이제 잘 얻어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형 연립 방정식을 행렬 형태로 행렬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 부분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기본 행 연산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붙인 행렬들을 이용해가지고 선형 연립 방정식을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잘 공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이 행렬의 곱셈에서 이 행렬의 곱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 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떤 두 행렬의 곱을 어떤 A 행렬이랑 B 행렬의 곱을 생각을 했을 때 각각의 행렬의 크기 A 행렬은 뭐 M 곱하기 N 크기 행렬이고 뭐 B 행렬은 N 곱하기 P 행렬의 크기라고 했을 때 행렬 곱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행렬 곱에서 이 행렬 곱 AB 곱한 거의 결과가 어떤 C 행렬이 된다라고 했을 때 C 행렬의 크기는 그래서 M 곱하기 N, N 곱하기 P라고 했을 때 C 행렬의 크기는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줄의 개수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세로줄의 개수 그래서 결과적으로 M 곱하기 P 행렬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크게 결과 행렬 C라고 하는 애는 그럼 C라고 하는 행렬은
어떤 이제 원소들, 어떤 숫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그런데 가로줄의 개수가 m개이고 세로줄의 개수가 p개인 그런 결과 행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각각의 원소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행렬 곱셈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B라고 했을 때 앞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가로줄 하나의 행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하나의 세로줄을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몇 번째 가로줄을 선택했냐? 여기에서는 첫 번째 가로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가로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결과 행렬에서의 위치는 이제 1행 2열 여기 부분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의 성분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가로줄이랑 첫 번째 행렬에 그리고 두 번째 행렬에서 두 번째 세로줄 이거를 이제 각 성분들을 서로 곱하고 더하는 형태 벡터의 내적의 형태 내적을 계산하는 형태로 계산해서 이 성분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표기는 이제 어떤 말이 되냐면은 결과 행렬의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성분 이게 C라고 하면은 뭐 C11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A 행렬의 첫 번째 행벡터 곱하기 그 다음에 B 행렬의 첫 번째 열벡터를 곱한 결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A, B 행렬 두 개 곱한 거를 C 행렬이라고 하고 C 행렬에서 특정 성분의 값만 알아내고 싶어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로줄, 두 번째 세로줄에 해당하는 1행 2열의 성분 값만 딱 특별히 알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물론 A, B를 다 곱해가지고 C 행렬을 다 계산해서 1행 2열의 성분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이 결과를 이용을 하면은 이러한 성질, 행렬의 곱이 애초부터 그냥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은 A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B 행렬에서 두 번째 열을 선택해서 그 두 개를 곱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 행렬에서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성분 C1, 2의 성분을 값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3-4번 예제가 되겠는데 이제 그걸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규칙을 하나 더 공부를 하고 우리가 다음 예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강의 자료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렬 곱에서 특정 성분을 계산하는 거는 앞서서와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행이나 열 자체를 어떤 행렬 곱을 한 그 결과 행렬에 A, B를 곱한 결과 행렬 C에 대해서 이 행렬 C에 대해서 이 C 행렬에 특정 행 아니면은 특정 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선 그 성질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활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열 규칙이나 행 규칙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열 규칙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A, B 곱한 행렬, 대문자 C라고 하는 행렬의 첫 번째 열을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 곱하기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그 열, 두 번째 곱해지는 행렬에서 그 열만 이렇게 곱하면은 그 결과로 얻어지는 행렬은 결국에는 A, B 곱한 거의 첫 번째 열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열 규칙이라고 하고요. 행 규칙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각해서 내가 A, B 곱한 행렬의 두 번째 행을만 딱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곱해지는 행렬에서 두 번째 행만 딱 따로 떼어내고 그 다음에 B 행렬 전체를 곱하면은 이 AB 전체 AB 행렬 곱에서 두 번째 행을 떼어낸 거랑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행열이잖아요. 앞에 행이 있고 뒤에 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내가 행을 알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행만 생각하면 되고 열규칙, 열을 알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뒤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열을 생각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A, B 요 두 행렬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A, B 곱한 결과를 제가 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우선 결과를 먼저 적어서 보여드리면 12, 27,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6, 12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열규칙을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열규칙을. 그럼 첫 번째 열을 내가 알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A, B 곱한 행렬의 첫 번째 열을 알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A 행렬 곱하기 열규칙이었으니까 뒤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찾아내고 싶은 열을 딱 그것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B, 우리 첫 번째 열을 알아내고 싶은 거니까 두 번째 곱해지는 행렬에서 첫 번째 열만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해 보면 A 행렬은 1, 2, 4, 2, 6, 0이었었고요. 그쵸? 그리고 B 행렬에서 첫 번째 열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4, 0,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냥 곱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연습하는 단계니까 곱셈이 제대로 정의되는지 먼저 살펴보면 앞에 곱해지는 행렬은 크기가 2 곱하기 3이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은 열벡터가 됐죠. 3 곱하기 1. 그래서 곱셈이 정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과 행렬로 얻어지는 거는 2 곱하기 1이 되겠죠. 2 곱하기 1이 될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앞에 행렬에서 첫 번째 가로줄 그 다음에 뒤에 행렬은 열벡터 하나니까 요거 하나랑 곱하면은 1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성분이 얘를 계산을 하면은 1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가로 첫 번째 행렬에서 두 번째 가로줄과 뒤에 열벡터도 곱해서 계산하면 자, 2 곱하기 4 더하기 6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2를 하면은 8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8이 되고 이거의 결과 행렬은 하나의 열벡터가 되고 10이랑 8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앞서서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게 A 곱하기 B 행렬의 결과 행렬이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열이 이제 12랑 8.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그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열규칙이 이렇게 성립한다. 행규칙도 이 예제를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규칙도. 그래서 열규칙, 행규칙 이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복습할 때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이제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리 3.1.8 정리 요게 조금 사실 어려울 텐데 어렵다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도 사실 행규칙, 열규칙이랑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떤 행렬곱 A, B에 대해서 그 행렬곱의 결과 행렬에 제2번째 열 벡터는 A의 열 벡터와 B의 제2번째 열 성분의 1차 결합이다. 선형 결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A, B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B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열 벡터 대신 행 벡터고 요 행 성분의 1차 결합이다. 그래서 사실 비슷한 의미고요. 이런 정리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헷갈리면은 어떤 특정한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정한 숫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A, B의 두 번째 열 벡터는 A의 모든 열 벡터하고 그 다음에 B의 이걸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로 했으니까 두 번째 열 성분의 1차 결합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앞에 A, B 곱한 결과를 안 지우고 이제 적어 놓은 이유가 이걸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렇게 한 건데 A, B 곱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두 번째 열 벡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27이랑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 두 번째 열 벡터라고 하는 거는 A의 열 벡터를 생각해 보세요. A의 열 벡터라고 하는 거는 1, 2, 그 다음에 2, 6, 그 다음에 4, 0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한 이제 1차 결합,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벡터가 있으면은 x1 벡터 곱하기 스칼라 값 c1 더하기
x2 벡터 곱하기 스칼라 값 c2 그 다음에 뭐 x3 벡터 곱하기 스칼라 값 c3 이런 식으로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을 수도 있죠. 4개, 5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벡터들을 이제 스칼라 곱을 해서 더한 상태로 어떤 새로운 벡터 V라고 하는 벡터가 만들어지면 이 V 벡터는 x1 벡터, x2 벡터, x3 벡터의 선형 결합이다, 1차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리에서 그러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자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결과 행렬의 두 번째 열 벡터 27이랑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이 벡터는 원래 이 A 행렬에서 각각의 열 벡터 1하고 2, 그 다음에 2하고 6, 4하고 0의 어떤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떤 스칼라 곱에 해당하는 C1 스칼라 값, C2 스칼라 값, C3 스칼라 값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얘기를 더해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더해주고 있냐면 이 C1, C2, C3의 스칼라 값이 비행렬이랑 관련이 있대요. 비행렬에서 내가 두 번째 열 벡터를 생각했는데 지금 AB 곱한 행렬의 두 번째 열 벡터를 생각했는데 비행렬에서 두 번째 열 성분의 1차 결합이다. 그럼 두 번째 열은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7이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열에서 각각의 그 성분을 여기에 1을 써주고 순서대로 마이너스 1을 써주고 여기 7을 써주고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그게 이 결과 열 벡터가 된다. 그럼 진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거는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스칼라 곱 1은 사실 그냥 1이죠. 그러니까 1, 2 열 벡터 그대로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2하고 6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될 것 같고요. 여기 7이 들어가 있으니까 7을 스칼라 곱을 하면 4하고 0 대신에 28,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더해보면 위에 부분은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28을 더해야 되니까 27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2하고 마이너스 6하고 0을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했더니 그 결과 진짜로 이 어떤 이 주어진 벡터들의 선형 결합 1차 결합의 결과가 27하고 마이너스 4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형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3.1.8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열규칙이나 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1.8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하나의 행렬을 가지고 연습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3-4번 예제를 같이 풀어볼 거고요. 여기에서 A, B 뭐 두 개의 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 A번 문제만 같이 풀고 B번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스스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계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A번 문제는 AB 행렬의 AB 행렬 곱한 행렬이 뭐 C라고 하는 행렬이면 이 C 행렬의 첫 번째 행벡터를 구해라. 그리고 B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이 AB 곱한 행렬의 두 번째 열벡터를 구해라. 그래서 행규칙이랑 열규칙을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AB 곱한 행렬의 첫 번째 행벡터를 계산하고 싶은데 행규칙을 적용해 보면 앞에 곱해지는 행렬에서 첫 번째 행만 가지고 오고 뒤에 곱해지는 행렬은 전체 다 그대로 곱하면은 이게 전체 AB 곱한 행렬의 첫 번째 행벡터를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됐고 이 B번도 계산하진 않겠지만 이 열규칙만 적어보면 결국에는 AB 곱한 행렬에서 두 번째 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곱해지는 행렬에서 가지고 오면 됐었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B번은 스스로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번을 해보면 A번에서 지금 A 행렬에서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3-2, 7이 되겠고 그 다음에 6-2, 4, 0, 1, 3, 7, 7,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단 행렬 곱이 정의되는지 살펴보면 앞 행렬은 1 곱하기 3 크기 행렬, 뒤 행렬은 3 곱하기 3 크기 행렬이고 우리가 결과를 얻어내는 행렬은 마찬가지로 1 곱하기 3 크기의 행렬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값을 성분값을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앞에 곱해지는 행렬은 하나의 행밖에 없으니까 항상 여기에 행이 선택될 거고, 뒤에 곱해진 행렬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세로줄, 두 번째 세로줄, 세 번째 세로줄이 선택되면서 여기에 성분들이 계산이 되겠죠. 첫 번째 세로줄을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0 더하기 7 곱하기 7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될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7 곱하기 7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3 곱하기 4 더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7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을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간혹 계산 실수하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히 강의 보시면서 제가 계산 실수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49랑 18이랑 더하게 되면은 57, 67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8이 있고, 49에서 마이너스 8을 하면 41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긴 6이고 35니까 얘도 41이 될 것 같네요. 그쵸? 35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10이니까 플러스 6이 돼 41. 얘도 49, 47에 네 42. 그래서 67, 41, 41이 이 A번에서 구하고자 하는 A, B 행렬 곱의 첫 번째 행벡터가 되겠습니다. 뭐 간혹 이제 계산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규칙이랑 열규칙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몇 가지 우리가 특별한 정의들을 더 이제 공부를 할 건데, 먼저 이제 전치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고 하고요. 이 전치 행렬은 우리가 행렬을 다룰 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전치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행렬에 대해서 하나의 행렬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연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이 1, 2, 3, 4, 5, 6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전체 행렬은 어떤 행렬에 대해서 그 행렬의 전체 행렬은 행을 열로 만들고 열을 행으로 만든다. 행이랑 열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A 행렬이 있고 A 행렬의 가로줄이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이 첫 번째 가로줄 행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세로줄 열로 만드는 거죠. 1, 2, 3으로 만들고, 그럼 두 번째 가로줄 같은 경우에 두 번째 열 4, 5, 6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A의 전치 행렬. 그래서 요 트랜스포즈 영어 T를 가지고 와서 A의 T, 요렇게 A의 T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을 열로 만들고 열을 행으로 만드는 게 전치 행렬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거 전치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어떤 행렬에 대한 전치 행렬이기 때문에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각합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정사각 행렬 n 곱하기 n 크기의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사각 행렬, 그러니까 가로줄이랑 세로줄의 개수가 같은 이런 정사각 행렬 하나를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이 대각선에 있는 성분을 이제 대각 성분이라고 얘기했는데, 트레이스, 뭐 대각합 이렇게 영어로 트레이스, 우리말로 이제 대각합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어떤 행렬에 대한 연산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대각 성분에 있는 성분들을 다 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대각합의 결과는 숫자 하나가 나옵니다. 스칼라 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정사각 행렬,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적용을 할 수 있는 행렬 연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어떤 두 행렬 열 벡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뭐 행렬 내적이라고 하는 표현, 뭐 행렬 외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새롭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이 행렬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내적과 같은 의미이다. 같은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연산들이 잘 정의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열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행이 여러 개고 열이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 n 곱하기 1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세로줄이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같은 크기의 두 열 벡터 u하고 v라고 했으니까 v 벡터도 n 곱하기 1 크기.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u 벡터의 전치 행렬, 그러니까 행이랑 열을 바꾸면은 u 벡터의 전치 행렬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n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전치 행렬을 제가 소개를 할 때 뭐 이제 그 행이랑 열이 바뀌는 것만 생각하고 그 바뀐 다음에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따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1, 2, 3, 4, 5, 6이면은 이거의 전치 행렬은 1, 2, 3, 4, 5, 6 요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고 원래 A 행렬의 크기가 2 곱하기 3 가로줄이 2개 세로줄이 3개였으면은 그거의 전치 행렬의 결과는 행이랑 열의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가로줄이 2개고 세로줄이 3개였는데 전치 행렬에서는 거꾸로 가로줄이 3개고 세로줄이 2개가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u 벡터의 전치 행렬이 원래 u 벡터가 가로줄이 n개고 세로줄이 1개였다면 여기서 거꾸로 가로줄이 1개고 세로줄이 n개인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 행렬 곱 자체가 벡터 곱 자체가 잘 정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v 벡터라고 했는데 이게 1 곱하기 n 크기고 뒤에 있는 v 벡터는 원래대로 n 곱하기 1 크기니까 그거의 결과로 어떤 행렬이 나오겠죠. 근데 1 곱하기 1, 그러니까 스칼라 값, 숫자 하나만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벡터 내적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렬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u 벡터 곱하기 v 벡터의 전치 그러면 여기에서는 n 곱하기 1이었고 v 벡터의 전치는 1 곱하기 n이 되죠. 그래서 결과 행렬로 나오는 게 n 곱하기 n 생각보다 엄청 큰 행렬이 결과 행렬로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행렬 외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 외적은 이제 아직 공부를 안 했을 텐데 벡터 외적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걸 이제 뭐 행렬 외적이랑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벡터 외적이랑 좀 다른 의미가 되고 행렬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 내적이랑 같은 의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표현이 있고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행렬 내적이나 행렬 외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잘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벡터 내적 이런 말을 훨씬 많이 쓰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이런 표현 자체는 이런 표기는 많이 쓰입니다. 이런 표기는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제가 이제 예제 3-5번이 되겠는데 3-5번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문제를 이제 당연히 다 같이 풀면 좋겠지만 A하고 B번만 같이 풀겠고요. C번이랑 D번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이제 스스로 풀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를 같이 풀어 보게 되면은 이제 행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 그 각각의 개념도 어렵지는 않지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깊게 이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A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떤 두 행렬이 있대요. A하고 A, B 곱이 정의가 되고 B, A 곱이 정의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A, B 행렬을 이제 A, B 행렬에 대한 제약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크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문제를 풀면 좋겠죠. 이제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은 소문자 A 곱하기 소문자 B 크기만큼의 행렬이고 B라고 하는 행렬은 소문자 C 곱하기 소문자 D 크기만큼의 행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A, B가 정의가 되려면 A, B 행렬곱이 정의가 되려면은 이 행렬곱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첫 번째 행렬에 세로줄의 개수, 두 번째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줄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B하고 C는 값이 같은 걸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C 대신에 여기를 B라고 쓸게요. 자, 마찬가지로 B 곱하기 A도 정의가 되려면은 B는 이제 B 곱하기 D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방금 전에 A 행렬은 A 곱하기 B죠. 여기도 행렬 곱이 잘 정의가 되려면은
D하고 A가 같아야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B 행렬은 C 곱하기 D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이 조건들, 두 조건들을 잘 만족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B 곱하기 A 행렬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A번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두 조건을 잘 만족하려면 A, B, BA가 잘 정의되려면은 A 행렬, B 행렬이 A 행렬이 A 곱하기 B 크기라고 했을 때 B 행렬은 무조건 B 곱하기 A의 크기가 돼야지, 그래야지만 A 곱하기 B가 잘 정의되고 B 곱하기 A도 잘 정의가 된대요. 근데 이 A번 조건은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야 되는데 A, B가 잘 정의되고 B, A가 잘 정의됐을 때 A하고 B는 정사각 행렬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주어진 조건에 통해서 찾아낸 결론은 뭐였어요? A 행렬은 A 곱하기 B 크기 행렬이면 되고 B 행렬은 B 곱하기 A 크기의 행렬이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정사각 행렬의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가 같아도 되지만 달라도 A, B가 잘 정의될 수 있고 B, A가 잘 정의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어진 A 문장은 항상 참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거짓 F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한 행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성질들을 이용해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가 3-5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B번은 이제 A번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같이 풀면은, 여기에서는 A번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A, B 더하기 BA가 정의가 된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행렬 곱셈 그 다음에 덧셈까지 정의가 잘 되려면은 A, B 곱하기 B, A 곱셈 요 두 행렬 곱이 잘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두 행렬의 덧셈까지 잘 정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B 곱셈이 정의가 되고 B, A 행렬 곱이 정의가 되려면은 우리가 A번 문제에서 얻어낸 조건이 뭐였었냐면 A, B 얘가 정의가 돼야 되고 B, A도 잘 정의가 돼야 됐었죠. 그 다음에 더하기까지 정의가 되려면은 이 각각의 A, B랑 B, A의 결과 행렬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C고 얘가 D라고 하면은 C 행렬의 크기랑 D 행렬의 크기 자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A, B 행렬의 곱 같은 경우엔 A, B 행렬의 곱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A 곱하기 A의 크기가 나올 거고요. B, A 행렬의 곱은 B 곱하기 B 크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 행렬은 A 곱하기 A의 크기고 D 행렬은 B 곱하기 B 크기의 행렬인데, 그래서 두 행렬이 더하기가 정의되려면 크기가 같아야겠죠. 그러면은 A 같은 경우, C 행렬 같은 경우에 C랑 D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A하고 B의 값이 같아야 되고, 그러면은 A 행렬은 A 곱하기 A 크기고 B 행렬도 A 곱하기 A 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주어진 조건이 정의가 잘 되려면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이면은 A와 B는 같은 크기의 정사각 행렬이다. 여기에서는 이게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은,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A하고 B번 문제 비슷해 보이지만 주어진 조건이 미세하게 다릅니다. A번 같은 경우에 A, B 그리고 BA 곱이 잘 정의된다라는 조건만 있고 더하기까지 잘 정의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어떤 비슷한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다 요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었고 얘는 참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C번이랑 D번도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행렬 곱과 관련된 어떤 연산의 특징적인 부분을 같이 공부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전치 행렬, 대각 합이라고 하는 행렬에서 자주 쓰이는 정의들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을 이제 잘 확인해 보기 위한 어떤 참과 거짓을 따지는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